한국이 핵잠수함 하나 없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워싱턴의 내로라 하는 전략가들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만한 확신은 한국에 파견된 지 단 70이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고,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오판이 담긴 보고서를 전면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잘못 보았습니다. 도대체 서울의 비밀기지와 연구소에서 그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던 한국의 기술,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해군 전술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벤스입니다. 저는 브뤼셀에 본부를 둔 글로벌 전략 컨설팅 그룹에서 지난 20년간 각국의 국방 예산과 수중 작전 역량을 평가해온 분석가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저는 바다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누가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기술을 최적화하는지 감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엑셀 시트와 복잡한 알고리즘, 그리고 각국 군사 보고서 사이에서 흘러갔습니다. 잠수함의 미세한 진동 데이터 해류와 선체가 마찰하며 발생하는 수중 소음, 저 멀리서 들려오는 프로펠러의 회전 주파수까지, 저는 수치와 데이터로 바다를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저를 두고 데이터의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소 과장된 별명이긴 했지만 제 분석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중심에서 전 세계 해군의 수중 장비를 평가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까지 우리의 핵심 동맹국들이 내놓는 수중 전략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투입된 예산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제 평생의 임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나라의 해군 기지와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제 철학은 언제나 확고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돈과 관료제 안에서 움직인다. 아무리 화려한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지탱할 국가적 규모와 수십 년의 노하우가 없으면 사상 누각일 뿐이다. 저는 그것이 전 세계 국방 시장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무인 잠수정이나 자율 시스템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했습니다. 로봇이 바다를 지킨다고요? 기계가 어떻게 인간의 복잡한 판단을 대신합니까? 바다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의 바다입니다. 해류는 실시간으로 변하고, 수온은 깊이에 따라 춤을 추며, 음파는 바닷물의 염도와 밀도에 따라 제멋대로 굴절됩니다. 기계 따위가 그 모든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을 향해 늘 냉소적이었습니다. 배를 잘 만드는 나라,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 회사가 있는 곳, 맛있는 불고기와 김치의 나라, 딱 그 정도였습니다. 물론 한국 해군이 존재한다는 건 알았지만은 수중 전투 분야에서요. 글쎄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수백 년의 대양 해군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맹국으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기술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은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1982 년에 발행된 낡은 해군 전략 교범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수십 번의 개정판이 나왔지만 저는 이 낡은 책을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 전략적 사고의 뿌리이자 제가 배워온 바다의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낡은 교범은 제 전략적 사고의 출발점이자 뼈대였습니다. 그 옆에는 은퇴 기념패가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저는 2년 전 현역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지만 국방부나 전략기획실에서 자문 요청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바다를 떠난 적이 없는 셈이죠. 아내는 제가 바다와 결혼했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는 바다라는 거대한 미지의 공간이 주는 긴장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밤마다 저는 같은 꿈을 꿉니다. 1998년동의 바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의 소형 잠수정 하나를 놓쳤던 그날의 기억입니다. 분명히 그곳에 있었는데 제 분석 데이터와 소나 시스템에는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잠수정은 우리 함정 코앞까지 접근했다가 결국 암초에 걸려 좌초되었죠? 만약 그때 좌초되지 않고 우리 함대를 타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오싹한 상상이 25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완벽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상 신호도, 아주 작은 주파수의 왜곡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것이 제 직업적 신념이자 강박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은 무인 잠수정이 대세래요. 미래의 해전은 로봇이 알아서 다 한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놈들은 바다 밑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다. 바다는 육지와는 완전히 달라. 전파도 안 통하고 위성 신호도 무용지물이야. 기계 따위가 그 변덕스러운 파도 아래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겠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대 차이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시대에 뒤처진 걸까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바다의 근본 규칙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물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수십 년간 축적된 인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기계는 결코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광활한 바다에 변덕을 읽어낼 수는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광경은 지난 25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경력과 확신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워싱턴 DC의 펜타곤. 저는 그곳에서 분기마다 열리는 극비 수중 감시 브리핑에 참석합니다. 현역 시절부터 이어온 오랜 관례이자 퇴역 후에도 제 경험이 필요하다며 초청해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사실 저도 그 자리가 좋았습니다. 최신 정보를 접하고 옛 동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직 내가 이 거대한 체계에서 쓸모 있다는 느낌. 퇴역 군인에게 그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3월의 브리핑은 이전과는 공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농담을 주고받던 여유로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태평양 해역 지도가 떠 있었고 군데군데 붉은 점들이 불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옆에 앉은 후배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늘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살벌해? 후배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로버트 선배, 오늘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발표자는 해군정보국 소속의 핵심 분석관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자 회의실은 곧바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우리 해군의 자랑이자 세계 최강의 은밀함을 자랑하는 콜롬비아급 핵잠수함이 서태평양에서 고도의 은밀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국가도 탐지할 수 없는 완벽한 침투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종료된 직후, 우리는 동맹국으로부터 팩스 한 통을 전달받았습니다. 분석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잠수함의 은밀한 이동 경로가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시간대별 좌표까지 완벽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록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이 우리에게 보내온 경고장이었죠. 장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동맹국입니까? 분석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우리 해군의 자존심인 최신의 핵잠수함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포착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콜롬비아급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입니다. 러시아의 그 거대한 소나망도 중국의 촘촘한 감시 체계도 감히 근처도 못 가는데 한국이 어떻게...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한국이 대체 무슨 수로 우리 콜롬비아급의 위치를 탐지한 거죠? 분석관은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펜스, 바로 그게 오늘 브리핑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수중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해군 전술과는 아예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자 화면에는 바다 전체에 흩어진 수천 개의 작은 점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무인 수중 감시 네트워크를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고성능 장비 하나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수천 개의 소형 센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감각기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작동이나 됩니까, 고작? 그런 소형 센서들로 핵잠수함을 잡는다고요? 분석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동합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요? 한국의 시스템은 개별 센서의 성능 자체는 낮을지 몰라도 인공지능이 수천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종합 분석합니다. 우리 잠수함이 내는 미세한 소음의 파동, 그로 인한 소음 변화 해류의 흐름까지 모두 계산해서 위치를 특정한 겁니다. 회의실에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제임스 소령이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야.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인간의 직관과 경험이 기계보다 우월하다고 믿어왔는데
한국은 그 공식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기계들의 조직적인 협업이 인간 전문가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은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지만 저는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남아있는 저 붉은 점들, 한국의 센서망이 포착한 우리 잠수함의 궤적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대체 무엇이었나?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난 25년간 바다 위에서 쌓아온 제 모든 자부심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그 참담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실이었습니다. 펜스 한국 방문에 관심 있습니까? 그 순간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대체 무슨 용건입니까? 국방부 측 관계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자신들이 구축한 차세대 수중 감시 시스템을 미국 전문가들에게 직접 공개하겠다고 제안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 시스템의 실체를 직접 검증할 기회를 줄 테니 전문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벤스, 당신의 수십 년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펜타곤 브리핑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한국 땅을 밟는 것조차 제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그런 괴물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내 눈으로 그 허점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시스템은 거품일지도 모른다. 막상 가서 보면은 분명 틈이 보일 것이다. 그런 근거 없는 자기 위안을 삼으며 저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로 결정했습니다. 출발 전날 동료인 마이클 웨버 중령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현역 중령인 마이클은 매우 똑똑하지만 언제나 거침없고 약간은 건방진 구석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벤스 선배님, 저도 이번 출장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둘이 가면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겠지. 마이클은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한국이 뭘 만들었든 우리 시스템을 능가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어디선가 데이터 몇 개 주워와서 언론 플레이하는 거겠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저라면 똑같이 말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브리핑실에서 보았던 그 소름 끼치는 데이터 조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4월 초의 어느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공항에는 한국 해군 장교 2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중령과 박지수 소령이었습니다. 김중령은 아주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벤스 씨, 웨버 중령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긴 비행에 피곤하시겠지만 내일부터 매우 바쁜 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그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거나 당황하는 사람의 눈빛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중령이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해군 본부에서 시스템의 기술적 개요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모레는 실제 운영 현장을 방문하실 것이고 그 다음 날에는 실시간 시연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마이클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시연이라니요? 정확히 어떤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김중령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압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번 직접 보는 게 훨씬 빠를 테니까요. 그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저를 묘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호텔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넌사인 쉼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흐름. 확실히 발전한 나라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중 감시 기술에서까지 미국을 앞섰다고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군사 기술은 차원이 다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한국은 그런 역사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 겪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저를 집요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방에서 수천 개의 눈빛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려 발버둥 쳤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들이 점점 가까워졌고 귓게는 기계음 같기도 하고 거대한 심장 박동 같기도 한
규칙적인 파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강렬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기 아래 서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있는 거지? 그냥 시스템을 평가하러 온 것뿐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또아리를 튼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 세계관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무언가가 곧 닥쳐올 것만 같은 그런 불길하고도 강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 해군 본부는 서울 용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김도현 중령이 예의 바르면서도 절도 있는 태도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건물 자체는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지만 그 내부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군사시설과도 다를 바 없이 엄숙하고 차가웠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보안 카메라들이 우리를 훑고 지나갔고 삼엄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브리핑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서늘한 눈빛을 가진 한국 해군 장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전문가들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은 이정우 소장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범상치 않은 첫인상이었죠.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예리했고 그의 말투에서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벤스 씨, 웨버 중령님, 머나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지난 10년간 극비리에 개발해온 차세대 수중 감시 체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신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신이라는 뜻이죠. 참으로 대담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소장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자 한반도 주변 바다 전체를 촘촘한 격자 모양으로 덮은 거대한 네트워크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해신 시스템의 핵심은 분산형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소형 무인 센서를 해저와 해수면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각각의 센서는 단독으로는 큰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데이터를 공유하면 전체 바다가 하나의 거대한 감각기관처럼 작동합니다. 저는 즉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소형 센서로 핵잠수함을 탐지한다고요? 핵잠수함이 내는 미세한 소음은 주변 해양 잡음보다 훨씬 작습니다. 기존의 그 거대하고 고성능인 소나로도 잡기 힘든 것을 고작 그런 소형 센서로 어떻게 잡아낸다는 겁니까? 이 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자 복잡한 알고리즘 도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별 센서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그 수천 개의 불완전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종합 분석하면 마치 수천 개의 조각을 맞춰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완성하듯 잠수함의 궤적을 그려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집단지성 탐지라고 부릅니다. 마이클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네요. 하지만 실제 작전 환경에서도 작동합니까? 바다는 결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소장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웨버 중령님, 이미 실전에서 작동했습니다. 지난달 여러분의 콜롬비아급 잠수함이 우리 해역 근처를 은밀히 지날 때 해신 시스템이 전 구간을 추적했습니다. 그 추적 데이터를 여러분 국방부에 전달한 주체가 바로 저희입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브리핑은 2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부터 개발 과정 배치 현황, 운용 방식까지 한국 측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보통의 군사기술 브리핑에서는 핵심 정보를 숨기기 마련인데 그들은 거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걸까? 이것이 자신감의 표현일까? 아니면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브리핑이 끝난 후 점심을 먹으며 김도현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김중령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왜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거죠? 이거 엄연한 군사기밀 아닙니까? 김중령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벤스씨, 우리는 동맹국입니다. 기밀을 숨기는 것보다 서로 신뢰를 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셔도 쉽게 따라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니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후에는 실제 센서 장비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거대한 창고 같은 건물로 들어가자 수백 개의 소형 장비들이 줄지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축구공보다 조금 큰 정도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센서미가 너무 작은데요? 박지수 소령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필요한 기능은 모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음향 센서 수온 압력 통신 모듈 그리고 배터리까지 한국의 초소형 정밀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박지수 소령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는 음향 센서 수온 및 압력 센서, 최첨단 통신 모듈, 그리고 고효율 배터리까지 필요한 모든 기능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초정밀 소형화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인 셈입니다. 저는 그 장비를 직접 손에 들어보았습니다. 너무나 가벼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작고 가벼운 것들이 바다의 왕이라 불리는 거대한 핵잠수함을 추적해낸다니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뼛속까지 전율하는 감탄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비싼 것만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천 개의 센서로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단 하나의 거대 장비가 가질 수 없는 압도적인 감시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우리는 진해 해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지만 김도연 중령이 동행하며 들려주는 한국 해군의 역사는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역사가 짧습니다. 1945년에 창설되었으니 미 해군의 200년 넘는 전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이 이뤄낸 성장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6.25 전쟁 때는 목선 몇 척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최첨단 이지스함과 잠수함을 운용하는 대양 해군으로 성장했으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산과들, 평화로운 작은 마을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참으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멈춘 상태, 즉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휴전선 너머에는 적이 있고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긴장감. 어쩌면 그 척박한 현실과 긴장감이 오늘날의 한국을 이토록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해기지에 도착하자 훅 끼쳐오는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역시 바다는 좋습니다. 세계 어느 바다를 가도 이 같은 냄새가 납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 해조류의 비릿한 향,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냄새. 기지 안에는 다양한 함정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구축함, 호위함, 그리고 잠수함까지. 규모는 미국보다 작았지만 정돈된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해신 시스템의 통제센터로 안내되었습니다. 지하에 마련된 넓은 공간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대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빛은 마치 나사의 관제 센터를 연상케 했습니다. 각 모니터에는 수온 해류 염도, 그리고 수중 음향 데이터까지 바다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통합 시스템은 미국 본토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었으니까요. 운영 책임자인 최민석 대령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그 장교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벤스 씨, 이곳이 바로 해신의 두뇌입니다. 전국에 배치된 수천 개의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가 이곳으로 모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즉시 알람이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가 중앙에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 3D 지도가 떠 있었고 그 위로 무수히 많은 붉은 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점들이 전부 센서입니까? 제가 묻자 초회의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각의 점이 하나의 센서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것만 약 3,500개입니다. 앞으로 5,0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저는 그 숫자에 압도당했습니다. 5,000개라니. 그것을 배치하고 유지 보수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얼마나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센서들은 대부분 자율 운영됩니다.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스스로 수면 위로 부상해 회수 신호를 보내고 혹여 고장이 나면 주변 센서들이 자동으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인력 개입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센서를 많이 배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스스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라는 거대한 공간 안에 하나의 인공 생명체를 심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마이클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건 정말 대단하군요. 저는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얕잡아 보던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 바다를 지배하는 방식 그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방식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추구해온 고성능 단일 감시 시스템 방식을 한국은 저비용 고효율의 분산형 네트워크로 대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간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의 성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귀로 바다를 읽는다고 자부해온 저보다 기계가 더 정확하게 바다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직관만이 바다의 변덕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보니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은 곧 묘한 흥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바다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드디어 실제 시연을 볼 차례였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는 한국 해군 함정에 승선했습니다. 이순신급 구축함이었는데 매우 깔끔하게 정비된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직업적 습관으로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장비의 상태 청결도 그리고 승조원들의 절도 있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미 해군 기준으로 보아도 단연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죠. 함정은 항구를 떠나 넓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시연을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김도현 중령이 오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신 시스템의 실시간 탐지 능력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 한 척이 현재 이 해역 어딘가에서 은밀 기동 중입니다. 해신 시스템이 그 잠수함을 어떻게 탐지하고 추적하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준적인 탐지 시연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자국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미 잠수함과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테니까요. 진짜 실력은 아무런 예고도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중령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잠수함 측에 오늘 시연에 대해 미리 알렸습니까? 김중령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잠수함 함장에게는 단순히 은밀 기동 훈련을 하라고만 지시했을 뿐 탐지 시연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함정의 작전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둑한 공간에서 모니터들이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대령이 중앙 콘솔 앞에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재 이 해역에 배치된 센서는 약 200개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종합되고 있습니다. 아직 잠수함의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탐지 과정을 지켜보시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15분.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찾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중 탐지는 원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죠. 하지만 솔직히 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작동하는 건가? 20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노란색 원이 나타났습니다. 최 대령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포착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비정상적인 음향 패턴을 감지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교차 검증 중입니다. 화면에 노란 원이 점점 작아지며 위치를 좁혀갔습니다. 5분 후 노란 원이 붉은 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 현재 위치 북위 35도 12분 동경 129, 도 47분 수심 약 80m.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총 25분 만에 은밀 기동 중인 잠수함을 완벽하게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도 오직 소형 센서 네트워크만으로 말이죠. 미국의 최신 소나 시스템으로도 이 정도 시간에 탐지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정은 즉시 탐지 위치로 이동했고 잠수함에 부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바다 위로 검은 선체가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해신 시스템이 예측한 위치였습니다. 오차 범위는 50m 이내실로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잠수함 함장이 무전으로 놀란 목소리를 전해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찾은 겁니까? 완벽하게 은밀 기동 중이었는데요. 최 대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신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스템 앞에서는 그 어떤 잠수함도 숨을 수 없다. 그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5년간 수중전 전문가로 일하며 수많은 탐지 작전에 참여해왔던 제 경험을 걸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한국은 정말로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술을 얕잡아 보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함정이 항구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갑판에 서서 저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며 붉은 빛이 바다 위에 길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습니다. 25년간 제가 절대적이라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직관이 기계의 정밀함을 이긴다라고 믿어왔건만 오늘 본 현실은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김도현 중령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벤스 씨,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십니까? 저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까? 미국도 유럽도 끝내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군요. 김중령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적고 국토도 좁지요.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여력이 없습니다. 핵잠수함 한 척의 가격만으로도 우리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말이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미국 시스템을 따라하려 했습니다. 고성능 소나 대형 수상함 같은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하지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비싼 장비 하나 대신 저렴한 센서 수천 개를 배치하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미친 소리라고 했습니다. 저조차도 처음엔 반대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지금 보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발상, 어쩌면 가난했기 때문에 혁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미국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의 익숙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굳이 위험한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혁신으로 이끈 것입니다. 밤이 되어 호텔방에 돌아왔지만 피곤함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25분 만에 잠수함을 정확히 찾아낸 그 순간 바다 위로 떠오른 검은 선체 그리고 함장의 놀란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가면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솔직하게 써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포장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쓴다면 미국 해군의 자존심이 크게 상할 것입니다. 한국에 뒤처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하지만 군인으로서 거짓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보고하는 것이 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장 조직적이고 솔직하게 쓰겠다고 말이죠. 넷째 날 한국 측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해신 시스템을 개발한 핵심 연구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의 원리보다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더 궁금했습니다. 어떤 천재들이 모여 이런 혁신을 이뤄냈을까? 만남의 장소는 진해 기지 내의 연구동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5명의 연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머리 가득한 노학자가 아니라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해신 시스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한 이준 박사입니다. 이준 박사는 38살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MIT에서 인공지능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더군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에서 엄청난 연봉을 제안받았음에도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돌아오셨습니까? 미국에 계셨다면 훨씬 더 좋은 대우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해군 부사관이셨습니다. 30년간 복무하시다 제가 대학생일 때 전역하셨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건 결국 우리 손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미국이 도와주지만 미국만 믿을 수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왔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모두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의 거대한 자본과 안정적인 환경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오직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미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젊은 인재들은 급여와 복지,
개인의 조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한국의 연구원들에게는 그 이상의 무언가, 즉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함께하며 이준 박사로부터 해신 시스템의 구체적인 개발 과정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아이디어를 냈을 때 주변의 모든 이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초소형 센서로 핵 잠수함을 탐지하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하지만 이준 박사의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밤을 지새우며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회상했습니다. 첫 번째, 실제 테스트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잠수함을 전혀 찾지 못했죠. 상부에서는 프로젝트를 당장 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다시 수정해 테스트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하나씩 배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끈기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그 불굴의 정신? 그것이 결국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로젝트가 한두 번 실패하면 바로 취소되기 일쑤입니다.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언론과 의회의 문매를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설 시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해신 시스템을 탄생시킨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그들의 연구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매우 효율적으로 구성된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수식과 도표들이 가득했고 한쪽에는 소형 센서의 시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버전부터 최신 버전까지 점점 작아지고 강력해지는 그 10년간의 진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김도현 중령이 긴급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벤스 씨 결례가 될지도 모르지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녁 해군 참모총장님께서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모총장님이요. 제가요. 저는 그저 은퇴한 전략평가관일 뿐인데요.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총장님께서 벤스 씨에 대해 익히 들으셨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수중전 전문가 중 한 명인 당신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최고 지휘관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칭찬만 하면 아첨으로 보일 것이고 비판을 하면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저는 참모총장 공관으로 향했습니다.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소나무들이 줄지어 있었고 연못에는 인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습니다. 참모총장 박성준 대장이 직접 문 앞까지 나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식사는 정갈한 한식 코스로 진행되었습니다. 불고기 갈비찜, 해물탕, 비빔밥까지 모든 음식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 맛보다 대화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박 총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펜스 씨 전문가로서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해신 시스템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말입니다. 총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아주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수중 감시 분야에서 미국을 앞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신 시스템은 진짜입니다. 매우 혁신적이고 효과적이며 미래지향적입니다. 미국도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 총장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를 빤히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벤스 씨, 당신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해신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미국 측 자문력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공식적인 것은 양국 정부가 협의해야 할 문제겠지만 비공식적으로 당신이 조언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벤스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해신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우리 측 자문력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공식적인 절차는 양국 정부가 협의해야 하겠지만 당신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조언을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안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문력이라니요, 저는 이미 현역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 최고 지휘관이 직접 그런 부탁을 하다니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총장님, 이런 제안을 주셔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가 과연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시대의 인물입니다. 오로지 귀로 바다를 읽는 구식 방식을 고집해온 사람일 뿐이니까요. 박 총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기술은 완벽히 이해하지만 바다라는 환경을 모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25년간 바다를 몸소 겪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술과 당신의 경험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경험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해주다니.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들지 못한 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미국 국방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억눌려 있던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퇴역 후 무료하게 이어지던 제 삶에 다시 뜨거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였습니다. 귀국하기 전 마지막 날, 김도현 중령이 특별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국립현충원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사자들을 기리는 국민묘지였죠. 저는 처음에 왜 이곳을 가는지 의아했습니다. 수중 감시 시스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현충원에 도착하자 엄숙하고도 묵직한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수만 개의 묘비가 언덕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이었습니다. 김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벤스 씨, 여기 묻힌 분들 중에는 해군 장병들도 많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전사하신 분들, 그리고 그 이후 북한과의 해상교전에서 희생된 분들이죠. 우리는 이분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천안함 용사들의 묘역이 있었습니다. 2010년 북한의 어로의 공격으로 침몰했던 그 비극적인 군함, 46명의 젊은 장병이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죠. 저는 그 묘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그들의 사진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대부분이 겨우 20대의 청춘들이었습니다. 제 아들 또래의 아이들이었죠. 김중령이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 해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뼈를 깎는 결심을 했죠. 해신 시스템도 바로 그 처절한 결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적의 잠수함이 우리 해역에 침입하면 반드시 찾아내겠다. 더 이상은 기습당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수중 감시 기술을 개발하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떠나간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이었고,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숭고한 결의였습니다. 기술 뒤에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등 뒤에는 거대한 역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충원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 총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말이죠. 단순한 기술 자문을 넘어 한국 해군의 그 뜨거운 정신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를 잃은 아픔을 딛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결의는 국경을 넘어 모든 군인의 마음속에 흐르는 보편적인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1998년에 잠수정을 놓쳤던 그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자책감을 한국 해군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벤스 씨, 이번 한국 방문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기술도 놀라웠지만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과 그들의 정신이 더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김중령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보며 한국의 땅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얻은 것들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자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것은 4월 중순이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힘들었지만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그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고서에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기술했다간 한국 편을 든다는 윗선의 의심을 살 것이고, 그렇다고 축소하거나 왜곡하자니 제 군인으로서의 양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동료인 마이클 웨버 중령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역시 저와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실 겁니까? 저는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보고했다간 우리 수뇌부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쓰세. 우리는 군인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무야. 그렇게 일주일에 걸친 치열한 작업 끝에 기술적 분석 운용 현황 장단점,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시사점까지 포함한 6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결론부에 명확히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해신 시스템은 수중 감시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한다. 미국은 이 혁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도 분산형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뒤 국방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위급 장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직접 브리핑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불안했습니다. 자칫하면은 미국 해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꼴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브리핑 당일 회의실에 들어서니 해군 작전 사령관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심호흡을 한 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 해신 시스템의 원리, 실제 시험 결과, 연구원들과의 대화, 그리고 현충원을 방문했던 기억까지 가감없이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25분 만에 잠수함을 찾아냈다고요? 인공지능이 그 정도로 정확합니까?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해군 작전 사령관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벤스 씨 훌륭한 보고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쉽지 않을 뿐이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동님 변화는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이 보여주었듯이 그들의 약점이라 생각했던 것이 도리어 강력한 강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도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된 후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한국 측에 매수된 것이 아니냐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이 달렸고 심지어는 저를 향한 협박 메일까지 날아왔습니다. 미국 해군의 자존심을 깎아내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다행히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옛 동료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벤스 잘했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어.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해. 젊은 장교들도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선배님의 보고서 덕분에 미국 해군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격려들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고 관심을 보였다며 벤스 씨, 분산형 센서 네트워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민간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군사기술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것? 마치 인터넷이 처음엔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가 나중에 전 세계에 보급된 것처럼 말입니다. 네, 며칠 후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다음 주 대사관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에 참석해 주실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행사에는 양국의 해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대사가 저에게 직접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벤스 씨의 객관적이고 솔직한 평가가 양국 해군 협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 해군의 노력과 혁신이 그만큼 대단했을 뿐이죠. 행사가 끝난 후 김도연 중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에 워싱턴 주미대사관의 연락장교로 정식 파견되었다고 하더군요. 벤스 씨 이제 워싱턴에서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해신 시스템 관련 공동협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잘된 일이군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저도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중령이 환하게 웃으며 부탁했습니다.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연구팀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준 박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미국 측 안내를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이준 박사와 연구팀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그들의 안내를 맡았죠. 가장 먼저 워싱턴 DC의 해군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측 연구원들과 한국 팀의 첫 공식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팽팽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미국 연구원들 중 일부는 여전히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했고 자존심 때문에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하지만 이준 박사의 태도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을 뿐입니다. 미국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자원이 합쳐진다면 훨씬 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승리하기 위해 협력하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국 측의 경직된 분위기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논쟁이 아닌 협력, 그것이 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이틀간의 기술 워크숍이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각자의 기술을 공유하고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미국은 하드웨어 분야에서 압도적인 강점이 있었고, 한국은 소프트웨어와 통합 시스템 제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분명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기술자들끼리는 말이 좀 서툴러도 결국 같은 언어로 통하는 무언가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워크숍 마지막 날 드디어 공동 프로젝트 계획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차세대 수준 감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신 시스템의 유연한 기반 위에 미국의 강력한 하드웨어 기술을 더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얕잡아 보던 제가 이제는 두 나라 협력에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준 박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박사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비전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팀원들 해군,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이 깃든 결과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힘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함께하면 강해진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은 묵직했습니다. 개인의 천재성보다 팀워크를 중시하는 문화, 한국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뛰어난 인재는 많지만 협력하는 방식은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공동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는 비공식 자문역을 맡아 정기적으로 화상 회의에 참석하고 가끔은 한국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퇴역 후의 일상이 이전보다 훨씬 바빠졌지만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는 센서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소형화 기술과 미국의 정밀 음향 센서 기술을 결합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죠. 기술 표준도 사용하는 용어도 달랐지만 연구원들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토론하고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시제품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9월 대망의 첫 번째 통합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장소는 하와이 근해였습니다. 미국 본토 해역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테스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실패한다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테스트 시나리오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잠수함 한 척이 은밀 기동을 하고 우리가 만든 통합 시스템이 이를 탐지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화면 앞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15분, 20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실패인가 22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날카로운 알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탐지 성공입니다. 위치 확인 중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목표물의 정확한 좌표가 지도 위에 표시되었습니다. 잠수함의 실제 위치와 비교해 보니 오차 범위는 30m 이내였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작전실 내부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연구원들과 한국 연구원들이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달랐지만 가슴 벅찬 기쁨만은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이준 박사가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벤스 씨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 역시 그의 손을 맞잡으며 진심을 담아 축하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박사님. 당신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날 밤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연구원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국적도 살아온 배경도 나이도 모두 달랐지만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이구나. 서류 위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성취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의미였습니다. 테스트 성공 소식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한미 공동 수중 감시 시스템, 첫 통합 테스트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왜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하느냐는 비판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기술이 세계 최강 미국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 언론은 해신 시스템과 연구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준 박사는 일약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물론 그는 여전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엔지니어일 뿐입니다. 영웅이라니요? 저 역시 한국 언론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 전문가의 솔직한 시선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화상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벤스 씨, 한국의 해신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발상의 전환 끈기, 그리고 팀워크. 이 세 가지가 해신 성공의 진짜 비결입니다. 미국 역시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한국으로부터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이름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도 인정한 한국 기술이라는 문구를 보며 저는 쑥스러웠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솔직한 평가가 한국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수교 훈장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훈장이라니요,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 60년 중 가장 뜻깊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프로젝트는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테스트도 연달아 성공했습니다. 시스템은 갈수록 정확해지고 빨라졌습니다. 11월 저는 훈장 수여식 참석을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사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벤스 씨, 당신의 객관적인 평가와 양국 협력을 향한 기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훈장을 받는 순간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김도연 중령과 함께 다시 진해를 방문했습니다. 해신통제센터에 들어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처음 왔을 때의 회의적인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민석 대령이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벤스 씨, 다시 오셨군요.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탐지 정확도 95% 이상, 평균 탐지 시간 18분, 오탐률 2% 미만. 시스템은 실전에서도 경이로운 성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